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 개론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밑에다 장미꽃을 하나 사진을 올렸는데요. 곧 장미가 만발한 그런 또 예쁜 계절이 돌아오겠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좋은 마무리를 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제 7장 교수 학습 과정이라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듣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 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우리 사회복지나 체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교양 과목 정도로 이것을 이수하고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아이들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생활지도사가 되어서 또 어떤 영역에서 교습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또 군데군데 숨어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교수라는 거는 여기서는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가리키는 사람. 교수와 학습 과정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교수 지도의 원리를 안다. 교수 학습 지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수 과정 모형을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고요. 제가 앞부분에 비중을 둬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할 거는 거기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교재에 있는 걸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152페이지가 7장 교수학습과정의 시작인데요. 계속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하고 교재가 한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제 거 한 152페이지니까 거기 앞뒤로 이게 있을 겁니다. 7장 교수 학습 과정을 보겠습니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이렇게 많은데 우선 첫 번째 교수와 학습의 개념이 뭐냐 이것을 보겠습니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념, 그럼 학습한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을 봅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교수 학습 과정입니다. 가르친다는 선생님은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수는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인데 이것은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수 학습 과정은 언제나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가르친다. 교수와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배우는 사람이 있다. 이 구조 가운데에서 교수 학습 과정은 존재한다. 학생은 스스로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되는 바람직한 학습 과제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고 가르치는 교수는 학생의 학습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조건을 조성해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교수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럼 교수라는 건 그렇다고 학습은 뭐냐? 학습은 넓은 뜻으로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재체계화의 과정으로 말한다. 우리가 그런 거죠. 나서 계속 무언가를 배워요. 체계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형식의 틀을 갖추지 않은 가족이라는 구조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계속 배움이라는 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발달을 해가면서 배우는 것을
이제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조직 안에서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재체계화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정비해서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학습이다. 즉 인간과 생활과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인간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체계적으로 배우면 변화가 당연히 따라오죠. 학생이 스스로 성장과 발달에 관련되는 바람직한 과제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수시로 나에게 입수되는 어떤 정보, 그것도 다 가르침의 일종이지만 학교에서 교수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인간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수 학습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교수 학습 활동은 의도적, 계획적 과정이다. 제가 앞에서 학습을 설명할 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가정에서 가정교육, 그 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삶의 일반적인 모든 것을 배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접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르침이 진행되어진다. 이게 교수 학습 관계에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이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것인가,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지식을 전할 것인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수 학습 활동은 학습 과제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계획되고 운영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진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내가 가서 뭘 가르쳐야겠다 이런 그냥 즉흥적인 교육은 전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 또래에 맞는 인지 발달에 맞는 학습 내용을 계획하고 또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 학습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두 번째 교수 학습 관계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수 학습 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 그렇죠. 당연히 선생님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지적인 발달이라든지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둘 관계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관계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인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이 영향력이 교사에게도 거꾸로 전달이 되어져요. 교수 학습 관계.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열심히 반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을 때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교수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고 또 뭔가 더 의욕도 생기고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교사 나름대로의 상승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을 통해서 교사가 발전하고 교사 스스로가 어떤 변화되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서로 쌍방통행이 되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세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비중이 있는 내용이에요. 제 교재로는 154페이지인데 학습 지도의 원리를 지금 4가지로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발성의 원리예요.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리예요. 자발성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의 모든 방면으로 자라는 능력,
충동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 성장 발달은 인간 내부에서부터 모든 방면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자발성에 의해서 성장한 것이고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는 궁금한 거, 호기심, 모르는 거를 알고 싶은 이런 욕구가 항상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밖에서 지식을,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그 궁금해하고 또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그런 자발성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가르침을 줄 때 교육의 효과가, 학습의 효과가 제일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을 억지로 가르쳐 주는 거와 뭔지 알고 싶고 변하고 싶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을 때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효과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지도를 하는 원리 1번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잘 자극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가 자발성의 원리, 두 번째는 개별화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는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원리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지적 능력도 다르고 관심 영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다른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침을 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겠죠. 거기도 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학습자는 지적 능력, 그 다음에 성격, 가정 환경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습 지도의 방법이 학습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그 정도에 적합한 지도 방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개별화의 원리라는 거는 어느 영역에서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그 또래 아이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 지적 능력도 다르고 또 있고 8살이 될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같은 동일선상에 세워놓고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평준화해서 전체에게 공통된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같은 8살이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이거나 내면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화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사회화는 학습 내용을 현실 사회의 이념과 문제의 기반을 두고 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학교 밖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시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갖다가 내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재미도 느끼고 또 그것에 좀 더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잘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회화의 원리에서 학습이란 개인의 인격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활동인 동시에 개인을 사회화하는 동화작용이고 사회인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사회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사회화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실생활에 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내용이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번째 통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통합성은 학습을 통합적인 전체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로 공동학습의 원리와 상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배워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쳤어요. 국어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글자를 읽을 줄 안다.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글자를 배우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에 자기 감정을 글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서 사회성이 키워지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지식 그 다음에 글을 알아야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다음 단계로 통합이 되어지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이것을 통합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사실은 여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잘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교수 학습 지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저는 이제 156페이지입니다. 제일 전통적으로 교수 학습 방법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 강의법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해설에 의해서 학생을 지도해가는 방법입니다. 이 강의법의 장점은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면 선생님이 교재를 선택하고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선정해서 계획하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언어로 전달을 하면 학생들은 이것을 듣고 생각하고 필기하고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수업을 해가는 이런 것이 전통적인 강의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은 다량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사람에게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수업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런 것은 경제적인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 내용을 준비한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그것을 듣고 자기가 지식으로 삼는 교습의 경제성이 강의법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유능한 교수의 경우 학생들에게 감명 깊은 경험을 줄 수 있다. 네, 여기서는 제가 좀 뜨끔합니다. 제가 강의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명, 경험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마음에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하여튼 강의법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과학하던 5단계 교수법에서 5가지를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보세요. 준비단계, 제시단계, 결합단계, 체계화단계, 응용단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만 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법에서는 여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3가지를 교재에는 설명했어요. PPT에는 없지만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특정한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웅변적 교수가 필요할 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강조도 하고 그것을 짧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 내용을 개괄 요약하거나 다른 교수법을 적용하기 전에 해설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인다. 그 다음에 모호성을 견디지 못하는 애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경직되어 있거나 융통성이 없거나 소심하거나 이런 학생에게는 이런 강의법이 오히려 편안하다.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너 말해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선생님이 준비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강의법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토의법이라고 있는데 1951년에 파커가 제창한 회화법에서 시작돼서 오늘날 모든 학습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수법인데 공동학습의 한 가지 형태고 학생 상호 간의 의견을 통해서 학습활동을 이끌어 나간과 동시에 학습의 사회화를 꾀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습 지도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면 자기들끼리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많이 내놓고 또 교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양한 생각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수업의 사회와 민족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 의사표현력의 발달, 이게 장점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토의법을 하는 방법에는 원탁토의 등그렇게 앉아서 10명 내지 15명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의하는 원탁토의가 있고, 배심토의가 있고, 공개토의, 심포지움, 대화식 토의, 이런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법은 굉장히 이게 오래된 거죠. 교수법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질문하면서 수업을 전개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라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방법으로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가 반어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산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반어법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는 방법. 이거 산파술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올바른 개념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산파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은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방법을 배워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내 문제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질문은 항상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관심이 없는 거, 내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를 주제로 던져주면 욕구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차를 고려한 질문을 해서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도 성공감을 줘야 된다. 너무나 주제가 어려워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언어로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질문법은 그닥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식, 기능, 태도,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5가지를 교재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활용하고 내가 무엇을 여기에 기여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를 제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학생의 현실 생활과 관련 있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면 좋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생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현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겠냐라는 주제를 던져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서 공통된 것을 도출해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굉장히 민주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생각이 동원되어서 서로의 의견이 공유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능동적, 협동적 집단 활동에 의해서 진행된다.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여럿이 힘을 모아서 집단 활동을 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구체적 실천 능력이 중요시 되고요. 교사의 적절한 조력이 요청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마냥 손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다가 그 선생님이 개입해야 되는 시점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조언도 해주고 방법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지식적인 부분을 첨가해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게 4번째입니다.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 내용을 조직하기 때문에 심리적 조직이 중요시 여겨진다. 이게 문제 해결법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 개인차에 따라서 굉장히 남 앞에 나서거나 또 남 앞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항상 거기에 어떤 팀원으로 자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가 되고 점점 그래서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교육으로서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나 구성원 중에 학생들 중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육적인 것이 장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고 또 다른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배려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특징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완법은 프로젝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요즘에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프로젝트라는 것은 원래 뜻이 내던지다, 앞으로 내놓는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 교재에 써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내놓고 객관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활동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구완법. 문제 해결 학습에 발전된 것으로 학습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활동이다. 프로젝트.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은 것을 이제 시연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이런 방법이 구완법이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 주제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조별 발표를 연구를 해서 한 주 동안 연구를 해서 대표가 나와서 발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에게 시간적으로 스트레스도 되고 우리가 이거 모여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방법 중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 학생들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면 굉장히 얻는 것이 많고 오래 기억에 남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해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어서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나중에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어디에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조직 안에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 뭐 회사 아니어도 우리 사회복지를 하게 돼도 나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발표해야 될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럴 때 바로 이런 구완법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해결법, 앞에서 한 문제해결법과 구완법의 차이점이 뭐냐. 문제해결법은 반성적 사고에 중점을 둔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뭐가 부족했나?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거에다가 비중을 둔다면 구완법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미래에다가 두는 것이 문제해결법과 이 구완법의 차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해결법은 이론적이고 추리적인 반면에 구완법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이게 두 번째. 구완법의 의미에는 문제 해결이 포함된다. 그래서 구완법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팀 티칭법 6번째. 1957년도 미국에서 처음 시도된 방법으로 교수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2명 이상의 교사가 동일한 학습 집단의 학습 지도의 주요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협동적으로 계획하고 교수에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니까는 한 과목을 선생님들이 둘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한 팀원이 돼서 학생들을 지도해가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교육학 개론이라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명의 교수가 들어와서 나는 어떤 영역이 더 전공이고 더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지도할 수 있다 하면 나눠서 그것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팀 티칭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프로그램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너의 강화 이론,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죠. 스키너의 강화 이론에 바탕을 준 학습 지도법이고요. 학습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계 장치.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이론을 내놓은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 또는 체계 형태로 꾸민 프로그램 내용을 학생에게 학습시켜서 목표에 쉽고 명확하게 도달하는 방법. 이게 프로그램 학습이에요. 뭐 여기 점진적 접근의 원리, 적극적 반응의 원리에서 5가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점진적 접근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려운 것을 이렇게 딱 문제로 받으면 포기를 해버리고 나 이거 못해 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쉬워. 이거 해보니까 되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올려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되게 이 점진적 접근법으로 공부를 시키죠. 처음부터 어려운 거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옛날에 구몬학습이라든지 일일 공부하는 거 아이들에게 시켜본 분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어려운 걸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거를 해서 시시해. 이건 너무 쉬워. 라고 할 때쯤 조금 다음 단계로 2단계, 3단계. 피아노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바이엘을 배울 때 도레 하다가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이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체르니 바이엘 하다가 체르니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이게 다 점진적 접근법의 원리라는 거죠. 두 번째, 적극적 반응의 원리. 학생이 교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니까 극복이 되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나 언제 빨리 바이엘을 뛰고 체르니 갈까 해서 바이엘을 빨리 뛰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단계 체르니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맛보도록 자극을 주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즉시 확인의 원리. 학습의 결과에 대해서 반응이 옳고 그름이 즉시 확인되어지는 거.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 이번에 몇 점 받았을까? 대충은 짐작하지만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확인한 거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가 있을 때 스스로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다 학습에 좋은 자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습자 검증의 원리가 있고 자기 속도의 원리, 이런 5가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이론을 적용한 그런 프로그램 학습법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학자가 나와요.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름도 어렵고 많이 들어본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재에 있는 거니까 한 번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레이저의 수업 이론은 목적이 수업 설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교수 모형은 일반성 때문에 모든 형태의 수업 과정이 적용되므로 개념의 체계화 및 계획 운영과 연구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 이거는 직접 가리키는 것보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업의 목표는 뭔가, 그래서 출발했을 때 그 학습자의 행동은 또 뭔가, 수업의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취도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피드백을 받아서 글레이저는 이런 교수 과정의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글레이저의 수업 모형이고요. 두 번째, 캐럴의 수업 이론이 있습니다. 캐럴의 수업 이론은 학습자에
학습자에 주어진 과제에서의 학습 정도는 학습자가 과제의 학습에 필요한 시간만큼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사용하였는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예.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학습의 정도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있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학습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을 학습 기회, 지구력으로 나누어서 그 학습자에게 주어진 정도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 캐롤의 수업 이론입니다. 저도 사실은 잘 여기는 이 내용은 더 깊이 있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교재에 있는 거를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로 비교를 해보세요. 간의 수업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위계서를 기초하여 교수 과정과 절차를 설계하는 방법인데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뭔가 효과를 얻고 학습이 진행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조건은 뭐예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학습 동기, 자아 개념.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에부터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에 학습 동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는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자기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자기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효과를 걷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는 내적 조건은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외적 조건으로는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강화, 칭찬을 해준다든지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열심히 공부했을 때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아이가 본다든지 이런 건 다 외부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강화지요. 근접, 그 다음에 공부를 얼마나 반복하느냐. 예, 학교에서 공부한 거 다시 학원에 가서 배우고 또 개인 교습을 해서 배우고 숙제를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이 다음날 질문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통해서 학습이 강화되어지고 효과를 얻는다.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적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끝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건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두 가지 조건이 잘 충족이 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의 결론을 볼 수 있다. 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인, 언어적 정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는 말로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냐, 인지 전략, 체계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도록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운동 기능, 이것은 어떤가, 또 배움의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이 뭐 너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공부 시간에 산만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학습의 효과가 높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인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네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의 영역에서 이런 8가지.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냥 교재로 한번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즈벨의 수업 이론이 있습니다. 유의미 학습, 학교 수업이 기계적 암기 학습이 아닌 유의미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사람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학습이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게 어떤 부분은 내가 우리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동기부여가 되면 집중해서 듣고 부족한 부분은 또 교재를 통해서 보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라는 것은 그 학습을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을 때
그 학습에 효과가 있다. 이런 유의미 이론을 내놓은 것은 오즈벨이라는 그런 이론, 학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행 조작 제시하고 학습 과제 및 자료 제시하고 인지 조직의 강화, 이거는 RET 같은 그 인간 심리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브루너의 수업 이론이 있습니다. 브루너의 수업 이론은 선행 경향성의 자극, 지식의 구조, 학습의 계열화, 강화, 학습자 사고의 자극, 행동주의 이론을 쭉 섞어서 학습에다가 적용시킨 이론을 브루너의 이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의 동기,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자극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선행, 앞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라든지 자극이 있어서 내가 그거에 궁금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열심히 나의 과거의 경험과 결합을 해서 교육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듣고 개념과 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학습 과제로 제시하고 내적 보상, 외적 보상이 균형을 유지해서 학습 증진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내적인 건 내 안에 있는 것과 외적인 것은 그것을 밖에서 주는 자극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학습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게 강화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이 학습자 사고의 자극,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는 태도를 갖도록 교과를 지도하는 것, 이렇게 단계별로 불어넣는 학습 이론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 이론, 학자들의 이론은 제가 그냥 대충 우리 교재에 있는 키워드가 되는 말만 소개를 했고, 오늘 좀 중요하게 강조해서 다룬 것은 학습 지도의 원리와 학습 지도의 방법 두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비대면 수업 확인서 제출하는 것도 여기 두 군데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와 학습 지도의 방법 중에서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문제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주차 수업을 잘 마치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수업은 5월 22일에 11주차 벌써 수업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이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집에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고 저 나름대로 가리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수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